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 오늘은 건강 특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임플란트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우리 그렇죠. 행복한 생활과 밀접한 또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치아 건강, 그중에서도 좀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높잖아요. 그러게요. 거기다가 건강보험까지 적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임플란트의 치료 방법부터 수술의 관리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열린 마당을 늘 든든하게 또 지켜두고 계신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김성환 감독님께서는 혹시 임플란트 수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는 지금 이쪽 왼쪽 음니 아금니 쪽이 2개 하고 아랫니 아금니 쪽 2개를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오. 한 5년 정도가 됐었는데요. 오. 5년 됐는데도 전혀 지금 한 번도 그 치과를 못 가봤어요. 왜 그러냐면 통증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보험도 적용이 된다고 하니 사람들이 더 임플란트를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보험 없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럼 5년 동안 한 번도 아픈 적도 없으시고. 예, 뭐 염증도 없었고 오. 통증이 없었고 아무런 것이 없어. 근데 가끔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한 번 정도는 언젠가는 가서 AS도 받아봐야 한번 되고 또 점검도 받아보고. 점검도 해봐야 될 것 어. 같은데 아직은 통증이 없으니까 안 가고 있는데 이제 곧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김산옥 씨는 어떠세요? 저는 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 현재까지는 오복 중에 하나를 타고난 이가 아주 상태가 괜찮하고요. 와, 부럽네요. 네. 그 대신 이제 저는 임플란트는 안 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하셨어요. 근데 네. 엄청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한 번 임플란트를 하면 평생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좀 알아볼 생각입니다. 네. 네. 사실 임플란트 하게 되면은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네. 요즘 젊은 분들도 임플란트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치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손미경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그 열린마당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보철과의 손미경입니다. 네. 저희 패널로 가끔 이렇게 모시다가 또 그 자리에서 뵈니까 또 새롭네요. 네. 네, 저도 사실은 패널로 참석할 때는 또 이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새로운 것도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웃는 시간 가졌는데 또 오늘은 또 제 전공 분야인 치과 또 특히 임플란트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주신다고 해서 또 더 많이 기대되고 또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치과에 좀 더 친근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참 잘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도 친근해지고 싶은데 왠지 치과 하면 무서운 것들도 좀 무서워요. 있고요. 그 중에서 임플란트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공사일 것 같고 유독 또 아플 것 같고 그렇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치과 치료는 뭐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다 무서워합니다. 치과 의사인 저도 치과 치료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차라리 애를 하나 더 낳지 치과 치료 너무 무섭다 할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특히나 임플란트는 이제 뼈 안에다가 또 인공치근이라는 것을 이제 금속을 이렇게 넣는 과정을 상상을 하다 보니 더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을 보면 이제 수술하는 과정에서의 통증도 거의 없고요. 또 수술이 끝난 다음에서도 이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조절되기 때문에 큰 불편이나 통증이 있는 치료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말 과연 무섭지 않은 게 될 건지 네,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게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러면 임플란트가 무엇인지부터 좀 개요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려면 우선 왜 임플란트라는 치료를 하는지, 그다음에 다른 치료와의 차이점은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치아가 빠지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우리 일반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먼저 첫 번째 인상이 달라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을 당연히 잘 못 씹으실 거고, 그다음에 말소리나 발음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일반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실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려고 하다 보면 치아가 빠진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 실제 그 빠져 있는 부분 외에 다른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이제 빠져 있는 빈자리를 따라서 옆에 치아가 이동하거나 또는 반대편 치아가 내려오거나 솟구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이게 치아가 있으면서 이렇게 음식을 씹으면 치아를 통해서 턱뼈가 그 양이나 또는 높이가 유지되는 그런 어떤 자극을 주는 건데 치아가 없다 보면 뼈에 가는 자극이 없어서 턱뼈가 흡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치아가 빠지면 실제 치과에 이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오시면 생기는 문제가 실제 그 치아의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문제들, 즉 뼈가 부족한 문제, 또 다른 치아들의 이동 문제가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라고 생각을 하면 치아가 한두 개 빠졌을 때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치아가 하나 빠지면 원래는 이전에 이제 임플란트가 나오기 전에는 양쪽 치아를 삭제를 해서 이 보통 브릿지라고 표현을 하면 일반 분들이 또 많이 더 아시더라고요. 저희는 고정성 보철이라고 하는데 양쪽 치아를 이제 삭제해서 이제 연결해서 하는 보철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건강한 치아를 삭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그냥 빠져 있는 부위에만 심으면 되니까 임플란트는 양쪽 치아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그 이제 고정성 보철과 임플란트를 비교를 해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정성 보철물의 장점은 실제로 양 옆에 치아가 건강한 경우에 치료가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미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고요. 반면에 임플란트는 이 옆에 치아를 건드리지 않는, 옆에 치아를 삭제하지 않는 장점이 가장 크고요. 또 이제 자연 치아처럼 씹는 힘을 강하게 해도 무리가 안 간다는 거,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임플란트라는 수술이 필요하고 또 이제 기다려야 되는 기간,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두 개 이가 빠졌을 때도 이제 고정성 보철을 할 건가 또는 임플란트를 할 건가를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개가 빠졌을 때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할까?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사진에 가지고 온 환자는 전체 치아가 다 빠진 환자입니다. 어머나. 보통 이제 전체 치아가 빠지면 보통 틀니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틀니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어서 이렇게 이제 고정성, 그러니까 뺐다 넣었다 안 해도 되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임플란트 개수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이런 수술이 가능한 환자에서 제한된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정리해서 보여드리자면 틀니의 장점은 만약에 이제 이가 빠진 지 오래되면 사실은 그 어르신들 보면 나이 들어 보이시잖아요. 그게 입술이나 뺨의 지지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틀니를 끼우고 나시면 갑자기 젊어지세요. 그래서 이런 입술 지지 이런 거에는 오히려 틀니가 더 장점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빼서 세척을 하기 때문에 구강 위생에는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환자분이 이제 고령 환자분들 대부분은 약물도 많이 그 복용약도 많으시고 또 전신 질환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임플란트라는 수술을 안 거쳐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틀니의 장점이고요. 반면에 임플란트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씹는 힘이 자연치처럼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환자분이 뺐다 넣었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그런 자존감, 심리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긴 수술 시간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어야 되기 때문에 또 부가적인 뭐 뼈 이식이나 다른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시골 할머니가요. 항상 할머니 옆에는 그 밥그릇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다 물을 담가 놓고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 거기 그냥 탁 껴가지고 얘기하시고 그 가만히 있어봐라 하면서 딱 빼기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임플란트 나온 뒤로부터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 그림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 분들도 사실은 이런 심미적인
그 욕구나 또는 심리적으로 안정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선가 이제 뭐 물론 틀니를 뭐 저녁에 뺐다가 아침에 끼우고 하시지만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제 음식물이 자꾸 틀니 밑으로 들어가면 빼서 씻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 이제 좋지 않은 맞아요. 그런 느낌들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고요. 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임플란트냐 틀니냐 이렇게만 선택을 해야 되면 비용적인 문제, 그다음에 뭐 위생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일부는 임플란트를 심고 또 일부는 틀니로 하는 치료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임플란트로만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가 빠진 지 너무 오래돼서 신경하고 너무 근접하다던가 그러면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뼈 이식 하기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시다 한다면 식립이 가능한 부위에만 임플란트를 심고 나머지 부분은 틀니로 이렇게 병행하는 치료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이빨을 빼가지고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임플란트를 하면 좀 힘들 것 같고 또 많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조금 편하게 틀니를 하자 해서 틀니를 했거든요. 네. 근데 틀니가 이게 안 맞으니까 더 염증이 생기고 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돈 들여가지고 틀니 한번 해봐서 안 돼서 뽑아서 장롱수에 넣어놓고 다시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저 같은 경우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틀니는 왜 장롱 속에 넣어놓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써요 이제 임플란트 했는데 아, 그래요? 나중에 더 나이 먹으면 또 그런 거 갖다 끼워야지 이제. 근데 이제 감독님처럼 이렇게 이제 건강한 이제 그 씹는 힘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틀니가 이런 저장력, 씹는 힘을 잘 못 받쳐주는 못 경우가 받쳐주죠.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틀니를 만들어도 실제 사용하지 못하시고 네, 못했어요. 결국에는 맞아요. 임플란트로 다시 치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플란트나 틀니나 각각 장단점이 있는 거고 사람마다 또 할 수 있는 상황 네, 느낌이 네.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임플란트와 틀니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들은 네. 오늘 처음 오, 알았던 것 저도요. 같아요. 네. 예. 실제로 임플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환자분들 보통 이제 전체가 이렇게 치아가 상실돼서 오시면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 치아가 빠진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오래전에 빠지신 부분은 확실히 뼈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환자분들한테 뼈 이식을 하기에는 그런 그 부가적인 수술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임플란트가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는 부분을 분리해서 이제 같이 병행하는 치료가 오히려 더 우선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우,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네. 예. 우리 감독님은 또 궁금한 거 많으시다 그러셨는데. 예, 그런데요. 예. 그 지금 저는 바로 그 이식을 해서 이제 이렇게 그 나사를 박아가지고 바로 좀 후에 씌웠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있는지는 몰랐는데 뼈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빼고 얼마 안 있다가 상처 아물었을 때 바로 그냥 이거 심어줬는데 이걸 오래 방치해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물러져서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다음번에 이제 뼈 이식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치과에 오셔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경우는 의외로 드뭅니다. 아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네. 그 좀 혜택을 받은 거네요 나름대로. 네, 그래서 예. 이제 빠진 지 얼마 안 되셔서 예, 예. 가셨다든가, 예, 예, 또는 뭐 다른 치료를 오랫동안 거쳐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쪽 뼈가 많이 흡수돼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서 예, 또 이제 뼈 이식이 동반되는 경우가 오히려 요즘에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사실 임플란트는 조금 이제 연령대가 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어리거나 뭐 많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나요? 사실은 이제 그 임플란트는 나이보다는 전신 건강과 또 구강 위생과 더 밀접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린 아이에도 가능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예. 실제로 너무 어린 이제 그 청소년기에 임플란트를 심어놓으면 우리 그 턱뼈가 성장할 때 임플란트 위치가 같이 바뀝니다. 아. 네, 그래서 나이의 제한을 본다면 성장이 끝난 다음이에요. 그 성장이 끝난 다음에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남자들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 여자들 경우는 만 16세 이상으로 보고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이 성장판이 이제 닫혔는지를 보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성장이 다 완료됐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어디까지 가능하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 질환이 없거나 또는 이제 구강위생이 가능하시면 나이하고 관계는 없지만 실제 연세가 이제 아주 고령이신 분들은 드시는 약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20대 젊은 친구들이 임플란트를 만약 하게 된다면 그 친구들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뭐 노후 때문에 뭐 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젊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러 오신 분들은 사실 사고나 외상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이제 뭐 차 사고나 뭐 오토바이 사고 또는 뭐 싸워서 다니는 그렇지, 사고, 그렇지. 네 이런 오.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운동하다가도 예. 이렇게 볼 맞아가지고 네, 네. 여기 맞아서 그냥 왕창 네, 나가는 그래서, 경우도 네, 있어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 이렇게 네, 이렇게 맞습니다. 방망이 맞아서 예,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의외로 요즘에 식습관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젊은 나이에도 이런 그 풍치 심하게 걸리거나 오. 예, 또 충치를 방치해서 뭐 신경치료나 보철치료로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이제 해야 되는 경우로 또 많이 오십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뭐 가까운 사람은 아닌데 그 술 한 잔 먹고 가서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이가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먼 사람, 가까운 사람 아니고요. 네. 실제로 야구 선수들요 수비 네. 훈련하다가 네. 공이 갑자기 지금은 이제 그라운드가 상당히 좋아져서 관계는 없는데 공이 갑자기 팍 튀어 올려가지고 여기 맞아서 그대로 앞니가 부러지는 경우가 아이고. 많아요. 근데 과거에는 임플란트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금리발로 이렇게 박아놓고 다니는 어머, 사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부의 상징이네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김에 앞니도 그 임플란트 가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니가 사실은 이제 심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앞니 임플란트는 치과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수술의 정도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네. 그냥 단순하고 쉬워 보이지만 왜냐하면 환자가 직접 거울 보고 그 매일 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어금니는 숨겨져 있는데 앞니는 바로 보이기 때문에 환자가 매일매일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니는 굉장히 어려운 치료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니 임플란트로 오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열린 특강 오늘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 임플란트가 이제 어떤 또 치료 과정을 네. 또 이렇게 거치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임플란트의 치료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의 기본 구조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연 치아가 뼈 안에 들어있는 뿌리를 치근이라고 하고요. 위에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 이제 치아의 머리 부분을 치관이라고 합니다. 네, 자 임플란트도 뼈 안에 들어가 있는 인공 치근이 있고 또 위에 올라오는 보철이 있는데 인공 치근 위에 보철을 바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가운데에 지대주라는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생각을 하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먼저 인공 치근을 뼈에 심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대주를 만드는 과정, 본을 떠서 보철을 만드는 과정. 자, 이것이 전체 임플란트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거는 이제 임플란트 자체만 봤을 때 그러는 거고요. 실제 이제 치과를 방문하면 저희가 이런 시술 과정을 거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단과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임플란트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뭐 환자가 뭐 잇몸 질환이 있다, 그럼 잇몸병 치료부터 먼저 하고 또 뭐 치아가 뿌리가 남아 있다, 그럼 뿌리 남아 있는 거 먼저 뺀다든가. 그래서 수술 전 처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를 수술을 하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 오시면 임플란트 심는 날에 다 끝났냐고 물어보세요. 네, 그거는 그냥 뿌리만 심어 놓은 거고 그쵸. 위에 머리는 아직 안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를 뼈 안에 넣어놨는데 아직 뼈하고 붙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와 뼈가 붙기 위해서는 이렇게 골 융합되는 기간, 즉 치유 기간이 필요한 건데 위턱 같은 경우는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그렇게 많이 걸려요? 네, 아래턱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4개월인데 요즘에는 임플란트 이 재료의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어떤 임플란트냐에 따라서 조금씩 빨라지기도 하지만 이제 서두르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치료를 받는 게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다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그 중간 기둥, 지대주 그리고 이제 본을 떠서 체중 보철물을 만들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정기 검진과 유지 관리입니다. 야. 네.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그걸 못 하고 계시네. 정기 검진을 못 네, 하고 계세요 맞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수술보다 더 중요한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 보시면 먼저 치과 방문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이 구강 안에 관찰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필요한 사진도 찍고 영상 촬영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신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환자분이 뭐 당뇨가 있는지, 뭐 골다공증이 있는지 이런 이제 전신 질환 여부를 평가를 하고 또 구강 위생 관리, 즉 환자분한테 이런 고가의 또는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다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잘 관리하실 수 있겠는지.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이 환자분에게는 몇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또는 뭐 어떤 길이에 어떤 폭의 임플란트를 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환자의 구강 내에 검사로 사진도 촬영을 하고요.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치과 가서 찍는 이제 파노라마 사진, 파노라마 사진은 평면 사진이기 때문에 이 뼈의 폭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CT를 촬영을 해서 정확히 신경은 어디에 있는지, 뼈의 폭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또 이제 정밀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 또 여쭤보는 게 이제 어르신들이 전신 질환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임플란트는 특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신 질환에 대해서 치과 선생님들에게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임플란트 수술의 결과뿐만 아니라 향후 앞으로 쓰는 데에서도 치료 예후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꼭 알려주셔야 되는데 특히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그리고 간이나 신장 질환, 면역이나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이 진단과 치료 계획 과정에서 드시고 계시는 복용약이나 또는 주사제에 대한 이야기 또는 뭐 내과나 또 다른 과를 어떻게 다니고 계시는지를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제 임플란트 수술 전에 필요한 처치는 말씀드렸듯이 뭐 뿌리가 남아 있다면 치아를 먼저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 이식술, 이제 뼈가 부족한 경우에 인공뼈를 넣어야 되고 또 잇몸 치료도.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는 것보다 그 임플란트에도 세균에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치아들이 건강하지 않다면 임플란트도 같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 치료가 우선되어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치료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뼈 이식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요즘에는 많이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플란트 뼈 이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임플란트 심기 전에 하는 기초 봉사 과정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보통 물어보세요. 어떤 뼈 갖다 쓰냐? 어떤 뼈 쓰느냐? 이제 과거에는 이제 본인 뼈를 썼습니다. 본인 뼈를 뭐 이게 다리 부분에서 채취하기도 하고 또 여기 뭐 턱 있는 데서 채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임플란트 심는 부분에 수술도 해야지만 또 다른 부분에 또 수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동물뼈 또는 뭐 이제 동종골이라고 해서 뭐 사체에서 하는 뼈 또는 합성골 합성해서 만든 뼈, 이런 인공뼈나 자가뼈 이런 뼈들을 이용해서 뼈를 양을 확보하는 시술을 뼈 이식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상악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안 들어봤어요. 상악동은 실제 우리가 비염 걸리면 이비인후과 가면 상악동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상악동은 코 옆에 있는 위턱뼈 부분에 있는 빈 공간입니다. 여기 지금 네, 여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코하고 연결돼 있는 공기 통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금니가 하나 빠지면 상악동이 이렇게 아래로 처집니다. 그러네요. 네, 아래로 처지면 여기는 지금 뼈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럼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거기를 뚫으면 안 되잖아요. 공기 주머니니까. 네,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해서 이 막을 들어 올리고 올려진 부분에 뼈를 넣는.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도 위턱뼈에 하는 뼈 이식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위턱의 어금니를 빠진 지 오래돼서 방치하신 분들은 대부분 상악동 거상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내비게이션. 네, 우리가 이제 찾아서 가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이잖아요. 사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것은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 회사들에서 환자들한테 조금 더 환자들이 내비게이션은 다 아시니까 네네. 설명하기 쉽게. 네, 설명하기 쉽게 이런 표현을 하지만 원래 정확한 이름은 수술용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 수술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환자분이 처음에 진단하러 오셨을 때 CT를 찍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본을 뜨지 않고 구강 스캔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CT와 구강 스캐너를 이렇게 중첩을 해서 환자분이 없어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겠다를 미리 디자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입안에 끼우고 그 위치대로 그냥 심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하는데 좀 더 안전하게 또 특히 혈관이 가깝거나 또 다른 해부학적 구조물이 가까운 경우에서는 이런 진단부터 보철까지 이런 디지털 시스템을 이제 활용한 치료들이 요즘에는 많이 또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치료 과정이 복잡한 줄은 알았는데 그러게요. 이렇게 복잡할 줄 아유. 몰랐어요. 네, 또 수술 시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 이게 근데 우리나라 그 임플란트 수술 실력이 전 세계에서 알아준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막 유학도 오고 근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요? 저희 지금 광주광역시도 의료관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의료관광이라고 하면 이제 뭐 정형외과 수술도 있지만 임플란트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 저희가 의료 연수 관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이제 이런 시스템이나 또 이 우리나라 치과 의사분들이 굉장히 정교하고 손 재주가 좋으십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 뭐 내비게이션 안 해도 너무 잘 씹는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너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세요. 그래서 또 이제 가격 경쟁력도 그렇고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해외 치과 의사분들이 임플란트를 배우러 많이 오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시면서 이게 광주시의 의료 관광이기 때문에 또 오셔서 이게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또 뭐 맛있는 음식도 체험하시고 또 문화 체험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석이조 이런 진짜네요. 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치과 의사 선생님들의 손재주가 아주 뛰어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교수님 생각하면 손 현미경 아니십니까? 굉장히 뛰어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시스템들도 잘 갖춰져 있긴 하지만은 네. 사실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만저만 걱정이 많이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두 분은 어떤 게 혹시 좀 궁금하십니까? 근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를 이렇게 따로따로 수술해야 된다는 두려움이 아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꼭 그렇게 두 번의 수술을 꼭 해야만이 되는 것인가? 한 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요. 예. 감독님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예. 뼈 이식의 양이 적어서 만약에 이제 본인 뼈가 임플란트를 충분히 잡아줄 수 있다면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뼈 이식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뼈가 많이 부족하면 아직 그 뼈는 단단한 뼈가 안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임플란트를 심어두면 임플란트가 움직일 수 있으니 뼈 이식을 먼저 해놓고 양에 따라서 어떤 것은 3, 4개월 정도, 어떤 경우는 6개월까지도 기다렸다가 예. 2차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 뼈가 충분히 임플란트를 잡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같이 동시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두 번에 나눠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그 골다공증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주사도 좀 맞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골다공증 있는 어머니들 엄청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의 임플란트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골다공증 관련된 임플란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돼서 일반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주의해야 될 환자분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 환자분입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을 가지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을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복용하는 약도 있고 네. 또는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주사제로 투여하는 네네. 이런 약제들이 있는데 골다공증의 약제에 따라서 어떤 약제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럼 이제 주사를 중단하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심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요? 또 어떤 약제들 같은 경우는 영향을 안 줘서 뭐 이제 바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과 의사분한테 본인이 드시고 계시는 약이 또는 이제 주사제로 투약받고 있는 것이 어떤 성분인지를 저희한테 꼭 알려주셔야 되고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이 골다공증 주사를 맞으면 임플란트를 못 심는다고 들었다 해서 임의로 끊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내과나 이 주치의 어떤 지시 없이 이런 복약 지시 없이 그냥 끊고 오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뭐 임플란트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다공증 환자분들은 다른 부위에 파절 가능성이 높잖아요. 골절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임의로 끊으셔서는 안 되고 임플란트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어떤 약제인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니시는 병원과 협진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끊어야 되는지 또는 언제쯤 심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드리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게요. 이게 치아만 아파서 임플란트가 한 게 아니라 그 전신이 다 네. 이제 좀 건강해야 네.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골다공증의 약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심혈관 계통의 약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를 좀 잠시 복용을 중단하고 또 임플란트를 좀 받는 경우는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심혈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환자분들이 뭐 아스피린이나 예. 또는 뭐 와파린 이런 거 드시는 분들 계세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약제가 이게 항응고제라고 해서 이제 혈액을 조금 묽게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럼 혈관 안에 이 혈전이 생기면 막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심혈관 질환이나 또 뭐 뇌졸중 이런 걸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을 묽게 해준데 그러다 보니까 수술하는 과정에서 피가 잘 안 멈추게 하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에 따라서 복용하고 있는 그런 약제를 중단하고 보통 뭐 3일에서 일주일까지 중단하게 하고 오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끊을 수가 없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복용하시되 저희가 이제 수술 시에 좀 이런 지혈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환자분들이 그런 내용을 주변에서 많이 듣다 보니 이것도 임의로 중단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맞아요. 네. 이거 뭐 나 오늘 치과 치료 받으러 일주일 중단하고 왔어 이렇게 하셔요. 아이고. 그러면 주치의 지시에 따라서 하시고 오셨나요? 그럼 그게 아니세요. 그냥 본인의 의지. 과거에 그런 얘기 들어서 했다. 근데 과거와 지금 또 다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항상 이제 오랫동안 드시고 있는 정기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해서는 절대 임의 중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 네. 하루에 임플란트를 다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임플란트 시술도 있다고 하는데 네. 있어요. 이게 아무나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게 구분 좀 될 수 있는 것인가? 네. 진짜 하루에 임플란트가 완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뭐 감독님이나 또 선생님 또 우리 아나운서분들은 이런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가 비어 있는 상태로 다니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즉시 임플란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빠지면 예. 바로 임플란트를 심지만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조건이 맞아야. 네,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심었을 때 임플란트 안 움직여야 되고요. 뭐 거기에 염증이 있거나 또는 뭐 뼈가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를 만들더라도 임시 치아로 만들어 두는 거지 최종 보철물을 바로 만들어 두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네, 왜냐하면 이제 잇몸이 낫는 과정에서 잇몸의 높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시 틀니 대신에 임플란트를 바로 심고 임시 치아처럼 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즉시 임플란트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분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김치 날마다 드시잖아요. 그렇죠. 옆으로 가는 음식을 많이 드시면 네. 임플란트에 힘이 많이 가니까 제가 그 뼈에 붙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뼈에 붙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즉시 임플란트는
환자 선정을 굉장히 저희가 까다롭게 합니다. 가능은 한데. 네. 가능은 한데. 네, 네. 예. 가능은 하지만 쉽진 않다. 세상에서 음식물을 하나를 잘못 먹었다가는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네, 그래서 사실은 빨리 하시려다가 예, 예. 오히려 더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빨리보다 중요한 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안전하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열린 특강 오늘은요,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임플란트를 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 관리와 점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김성환 감독님께서 귀가 이만해지셨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제 지금 이 임플란트를 한 지가 한 5, 6년 됐어요. 지금 대충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됐는데 특별하게 이상이 없어서 지금까지 치과를 못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 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이게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을 수가 있을까 네. 싶기도 하고 좀 불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떤가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패널로 참석했을 때 감독님 잠깐 그 말씀하셔서 예. 제가 이 부분을 넣습니다. 네. 왜냐하면 역시 이렇게 있어요. 네. 임플란트 하시고 치과 안 가신 분들 너무 많으신 거예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임플란트 한 번 심으면 평생 갈 걸로 잘못 생각하고 계셔서 네, 아닌가 봐요. 네, 어떡해. 임플란트 수명이 분명히 있고요. 예.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집니다. 네. 관리에 네, 네, 여하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네, 그러면 감독님을 강의를- 위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니까 잘 들으시면 네. 되겠네요. 강의를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임플란트의 평균 수명은 보통 10년에서 15년이라고 하는데요. 10년에서 15년 제가 이상이라고 썼잖아요. 예, 예, 예. 네, 이거는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그래서 이제 관리를 잘하는 경우는 20년 이상 쓰실 수 있고요. 만약에 20년 이상 썼어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20년이 되면 교체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 계속 쓰시는 건데 또 어떤 분들은 반면에 임플란트 수명이 1, 2년밖에 안 되시는 분들도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임플란트 수명은 10년에서 15년이지만 이거는 임플란트 수명이라는 게 임플란트 재료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 주위 조직, 그다음에 유지 관리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수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 자연치를 영구치라고 하잖아요. 예, 예. 네. 영구치는 영구히 쓰겠다는 건데 그렇죠. 영구치를 잃으셔가지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자연치를 관리하듯이 임플란트도 이런 구강위생, 정기검진, 네, 그다음에 전신질환을 잘 관리하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시는 그 술자, 치과 의사, 예, 숙련도나 또 이제 그 임플란트 부위에만 너무 과도한 하중이 가거나 또 식립의 위치가 좀 어긋나서 음식물이 많이 끼거나 자, 이런 것들도 수명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이제 나사가 풀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뿌리와 위에 머리 부분을 아까 제가 지대주가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나사로 연결을 하는데 옆으로 가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나사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나사가 풀려서 이렇게 임플란트가 움직이는 거 느껴지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보철물을 이렇게 씌워놨잖아요. 예, 예. 보철물을 보통 씌울 때 저희가 이제 자연치 같은 경우는 완전 풀로 붙이잖아요. 완전 이제 시멘트로 붙이는데 임플란트는 임시 시멘트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나사가 생겼어요. 풀리면 보철물을 제거하고 다시 조여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임시풀로 붙였기 때문에 또 탈락될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철물이 파절될 수도 있습니다. 예, 세라믹으로 만든 보철물 같은 게 파절될 수 있고요. 또 나사도 풀린 것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제 임플란트는 움직이면 바로 조여줘야 되는데 우리 자연치 움직이면 이러다가 다시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방치를 하면 풀려 있는 상태에서 힘을 받으면 나사가 끊어집니다. 예, 그래서 나사가 이렇게 파절될 수도 있고 또 이거에 또 이제 밑에 있는 인공 치근으로 힘이 가면 임플란트 뿌리가 파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큰 공사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가 탈락돼 버린 경우도 있는데 자, 임플란트 탈락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주위염과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요. 자연치아에도 풍치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잇몸병 또는 치주염,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분들은 이제 풍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하시니까 그러듯이 잇몸과 뼈에도 임플란트 주위에도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뼈가 녹아서 임플란트가 흔들거리거나 통째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나사가 풀리거나 보철이 빠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굉장히 큰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제 아까 감독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아무 증상이 없고 너무 편해서. 네. 자,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네.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또 무서운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환자분이 나 여기 좀 불편해하고 오셨을 때는 약간 좀 늦으셨다. 왜 여기까지 기다리셨어요? 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런 반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임플란트 주의염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임플란트 유지 관리가 이런 임플란트 식립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간격으로 지금 5년째 안 가셨는데 예.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원래는 임플란트 보철로 치료가 끝난 다음에 1년 동안에는 예. 3개월이나 6개월 간격으로 가셔야 됩니다. 실은 오라고 네.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바빠서 못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안정기에 진입을 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저희가 관찰을 하고요. 대신 조금이라도 어떤 증상이 있다, 좀 느낌이 안 좋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바로 뭐 나사가 좀 움직인다, 또 보철물이 움직인다, 잇몸이 좀 부은 느낌이다, 이런 바로 내원을 하셔야 되고 환자분이 이제 당뇨가 있었거나 또는 흡연을 하시거나 뼈 이식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고위험군으로 봐서 더 이 내원하는 간격이 더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치과에서는 이런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어느 간격으로 와야 되겠다를 저희가 제시를 하기 때문에 치과에서 연락이 오셨다면 오셔야 되는 환자분. 네. 좀 가세요. 네. 네. 그래서 잘 이제 안 가게 돼요. 네. 예. 근데 잘 안 가게 되죠. 네. 그래서 유지관리로 오시라고 하면 또 전화로 물어보세요. 가면 뭐 하냐고. 네, 가면 뭐 할 거냐고 물어보세요. 유지관리 때 뭐 하냐면요. 저희가 보통 이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그다음에 1년 후 사진에 뼈는 이상이 없는지, 없는가? 예, 뭐 이런 거 확인하고요. 또 잇몸은 부어 있진 않은지, 출혈은 없는지, 보철물도 혹시 뭐 환자분이 못 느끼는 뭐 파절이나 풀림은 없는지, 그다음에 높이에서 뭐 좌우측 높이는 잘 맞는지, 그리고 이제 환자분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먹고 하는 식습관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식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좀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유지 관리에서 또 이제 어떤 거 사용해야 되냐 물어보셔서 이 말씀 먼저 네네네. 드리면 임플란트도 전용 칫솔이 있습니다. 오. 네네. 그래서 임플란트 전용 칫솔 뭐 이제 특별한 건 아니고요. 너무 뻣뻣하지 않는 칫솔. 네. 왜냐하면 이제 임플란트도 금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너무 과도하게 하면 흠집이 가거든요. 흠집이 가면은 아무래도 그런 치석이 잘 달라붙는 환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전용 칫솔이나 또 이제 치실, 치간 칫솔. 임플란트가 아까 그 여러 개 심은 경우 있잖아요. 네. 여러 개 심은 경우에는 이를 하나하나씩 만들질 않고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면 위쪽에서 다 붙어 있으니까 치실이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치간 칫솔로 예,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또 이제 구강 세정제나 또 이 구강 저희가 세척기라고 하는데 환자분 워터픽으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물 뿌려서 하는 네, 이런 이제 용품들을 잘 활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나운서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식습관 네. 저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임플란트도 이제 하중을 받는 거잖아요. 씹는 힘을. 그래서 양쪽으로 균형 있게 식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오징어나 딱딱한 사탕 같이 과도한 힘이 가는 음식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보철을 임시 시멘트, 지금 임시 풀로 붙인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떡이나 한과, 엿 이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명절 지나고 나면 환자분들이 갑자기 늘어나요. 예. 아유, 세상에. 떡, 한과, 엿 이런 거 안 드시고 먹을 수 오셔가지고 없거든요, 또. 네, 그래서 네. 명절 중간 그 도중에도 치과 문 열었냐 그냥 갑자기 빠지니까 그렇겠구나. 예, 이런 거 좀 접착력이 강한 음식을 주의하셔야 되고 혹시 감독님 담배
저는 담배 안 합니다. 아, 네네. 예. 다행이십니다. 예. 네, 그래서 아직 안 가시는 거예요. 네. 아,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임플란트 실패율이 높습니다. 이게 네. 상관이 있나요? 네, 어. 네, 상관이 있습니다. 네. 보통은 저희가 이제 2가지 원인을 보는데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담배 니코틴. 니코틴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혈관을 수축시키고 조직의 치유를 좀 방해한다 하는 것과 또 이제 담배를 피울 때 입안에 열이 갑자기 늘어나잖아요. 높아지잖아요. 열도 관계가 있나요? 네, 열이? 그것도 열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치과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아팠었을 때는 가게 되는데 지금 괜찮고 그러면은 좀 안 가게 안 되고 가게 미뤄지게 돼요. 되고 네. 사실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신경이 없기 때문에 네. 통증이 없다는 장점은 있겠지만은 그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거겠네요. 네, 감독님 어떻습니까? 좀 들어보시니까 예, 저는 현재 지금 제 이 말씀 우리 저 교수님 말씀을 듣고 매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제가 이제 열심히 저기 그 물로 세척을 열심히 해요. 하루에 두세 번씩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통증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부적으로 이 신경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그것 좀 들어서 당장 그 교수님 찾아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그 진전이 되기 전에 통증이 아예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약간 그 좀 아파가는 과정에 초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초기에 알려주는 그런 신호가 있습니다. 어떤 신호예요? 그거 예를 들어서 중요할 것 그 같아요. 이를 닦을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든가, 아, 예, 그리고 씹을 때 약간 느낌이 이상하다든가 이런 그 신호를 주는데 아직은 저는 없어요. 네, 아직은 없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네. 그래서 잇몸에 뭐 출혈이 있다든가 부종이 있다든가 또는 잇몸 색깔이 조금 변했다든가 또는 식사를 할 때 뭐 이제 임플란트 있는 부위에 뭔가 균형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든가 약간 좀 이런 그런 무딘 감각이 있다든가 이런 약간의 신호는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치과는 응급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 그냥 이제 그러다가 괜찮아지겠지 하고 놓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되게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요즘에는 이제 고령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삶의 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맞아요. 자, 이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 나이가 들었어도 나의 외모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나, 내가 즐겁게 웃을 수 있나. 자, 이 3가지를 살펴보면 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치아. 치아가 있어야죠. 맞아, 그러네. 네. 아니 근데 아까 전에 그 임플란트 수명이 아주 관리를 잘할 경우에 최대 20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좀 없으면은 그냥 계속 써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뭐 10년, 15년, 20년 이거는 그냥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임플란트를 했던 환자분들에 대한 이제 논문에서 이제 문제가 없이 잘 관리하면 이 정도 쓰신다 하는 거고 현재로서도 사실 20년 이상, 30년 이상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관리 잘하셔서 오랫동안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다만 뭐 작은 문제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보철물이 조금 깨졌다던가, 뭐 나사를 좀 교체를 해야 된다던가, 예. 뭐 이런 것은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치과에서 바로 이제 수리가 가능한. 그지 뭐 임플란트 뿌리에 문제 없이 오랫동안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일반 치아에 썼을 때 이렇게 치주염을 좀 알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이게 임플란트에도 좀 영향이 좀 있습니까? 네, 보통 이 치주염, 그 풍치, 그 환자들의 원인을 보면 사실 세균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원인을 보면은 이게 유전적인 이유도 있고 식습관 또는 본인의 생활 습관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병, 그 잇몸병 때문에 이를 빼신 분들은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도 잇몸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왜 이를 뺐냐? 그래서 사고 때문에 이를 뺐다 하신 분들은 좀 더 안전한 군이지만 잇몸병 때문에 이를 뺐다 한 분들은 저희가 약간 고위험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 검진이나 유지 관리에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환자분들한테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 보통 일반인들 스케일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임플란트를 많이 한 사람들 일반인 그 스케일링 하는 것도 이게 똑같이
하는 건가 아니면 좀 뭔가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우리 감독님은 공부 되게 많이 하신 분이세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 질문이 네. 사실은 저희 그 치과 쪽 분들이 하시는 질문하고 굉장히 비슷하세요. 역시. 네, 임플란트가 제가 그 스케일링 물어보셨잖아요. 예. 그 임플란트 그 보통 일반 자연치아 스케일링 할 때 스케일링 기구가 있습니다. 예. 그 스케일링 기구가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예. 자, 이것도 너무 그 단단한 금속이 된 기구를 쓰면 제가 임플란트에 약간 흠집이 생길 수 있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임플란트 흠집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임플란트 보철물에 파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에 사용하는 스케일링하는 기구가 기구, 예. 조금 다릅니다. 아. 조금 더 무른 금속을 쓰거나 예.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기구를 쓰거나 좀 바꿔서 쓰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맞는 그런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를 했어요. 고생해서 했는데 좀 약간 문제가 생겨서 제거를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럼 다시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나요? 네, 보통 이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이유가 염증이 생겨서 제거를 하게 되잖아요. 염증이 생겨서 제거를 하면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임플란트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뼈가 다 염증이 생긴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뼈 전체가 없어지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염증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뼈 이식을 상당히 많이 하고 심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한번 실패하면 그만큼 더 오래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고 더 부가적인 치료가 같이 이제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플란트 유지 관리가 중요하고 그러니까요. 또 이제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아니 그럼 염증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임플란트를 빼버리면 그 자리는 그냥 이렇게 비워두는 겁니까? 네, 어떻게 그래서 됩니까? 이제 그 자리를 저희가 임시 틀니를 만든다든가, 이제 옆에 치아를 이용해서 뭐 임시 부착물을 임시 고정성 보철을 만든다든가 해서 이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철을 또 만듭니다. 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 관리가 참 중요하기도 하고 약간은 또 까다롭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임플란트가 약간 좀 고가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보험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를 이게 듣고 궁금하실 정말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의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임플란트 보험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만 65세 이상 아하. 환자분에서 평생 2개. 아, 2개밖에 안 돼요? 두 개가 아니, 되는데 해주지.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실 그전에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나마 이 임플란트 2개라는 보험을 통해서 많이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데 모든 경우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가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임플란트 2개를 심었어도 보험이 안 되십니다. 자, 왜 그러냐면 왜? 틀니가 보험이 돼서요. 중복 그래서 보험이 보험은 되셨으니까. 중복으로 안 해주는 안 것이. 되니까. 아, 네네. 그래요? 중복을 안 되세요. 자, 그래서 임플란트도 안 돼 버리고 또 위에 만드는 틀니도 안 되게 되세요. 왜냐하면 임플란트에 연결하는 틀니기 때문에 틀니는 일반 틀니만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떤 경우에 2개인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만 보험이 되냐면 자연 치아가 하나라도 이상 남아 있어야 됩니다. 본인 치아가 하나라도 이상 남아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틀니가 잘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딱이 단추나 자석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임플란트에. 네. 그런 경우는 보험이 안 되십니다. 또 임플란트를 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전에 그 크라운을 한다고 했잖아요, 보철. 네네네. 임플란트 위에 보철이 올라오는 경우만 보험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 65세 이상의 자연치가 하나 이상 남아 있으시고 임플란트 2개를 심을 수 있지만 위에 보철까지 만든 경우, 그래서 이 대상자가 사실 환자분들 일반 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치과 오셔가지고도 저희 되게 혼내세요. 왜 보험 안 해주시냐고. 저희가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건강보험은 조건이 있거든요. 대상자의 조건. 그래서 그 건강보험 대상자의 조건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남아있는 이를 다 빼고 치과를 가시기 전에 치아 중에 남아있는 치아를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 2개 임플란트가 보험 2개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은 보면은 이제 그 자연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었을 때 네. 가능하다고 하니까 치아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참 그것도 봄을 빤다고 하니까는 더 그러니까요.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네. 노래 중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잖아요. 평상시에 치아 관리 맞아요. 잘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예. 아니, 실제로 저렇게 대상이 안 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임플란트 보험이 된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오셨던 분들이 이 하나도 없으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그거 먼저 하시려고. 왜냐하면 틀니가 워낙 잘 빠지니까 임플란트가 있으면 틀니를 좀 잡아주겠지. 네.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 유지 틀니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를 2개에서 4개 정도 심어서 예. 자석이나 똑딱이 단추로 틀니를 좀 잡아주는 치료가 있어요. 예, 예. 근데 그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임플란트 대상이 안 되네요. 이런 안내를 받으세요. 예. 얼마나 속상하실까? 네. 근데 이제 점점 그 보험의 범위가 늘어가듯이 네. 아마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불편이 많아지시면 또 이제 보험의 그 범위가 좀 더 늘어날 걸 저희도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연예인 특강 이제 오늘은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 방청객분들 중에서도 네. 궁금하신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분께 먼저 질문을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는요 아직까지 그 임플란트도 안 해보고 해서 치과를 안 가봐놔서 아이고. 조금 그 치과에 그 돈을 못 보태 드렸네요. 걱정되시네요. 네. 그랬는데 제 치과는 하나도 지금 상한 것이 없고요. 와. 그 1년에 꼭 한 번씩 스케일링은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예. 이제 그러는데 저희 이제 가족 중에 당뇨나 또 이런 고지혈 네네, 고지혈증. 혈압이 높아서 네. 약을 네. 드시고 네. 이런 그 만성병이 있는 분한테 네. 혹시 그런 분들은 그 치과에 가서 이런 것을 하시면 네. 그뭐 보험료를 좀 덜 낸가 아니면 또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요. 네네. 이제 고혈압이나 이런 당뇨가 있는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이제 임플란트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30%가 본인 부담이잖아요. 30%가 본인 부담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의료 급여에 따라서 본인 부담이 좀 줄어드는데 방금 이제 그 질문하셨던 것처럼 만성 질환이 오랫동안 겪으셨던 분들에 대해서 혹시 이런 본인 부담이 줄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그 이제 동네 의원에서 이런 이제 고혈압이나 또는 당뇨 같은 만성 질환자의 평생 관리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그 관리를 하는 데에서는 이런 그 보험을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을 이렇게 그 20%로 낮춰서 혜택을 받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치과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치과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만성 질환을 이제 앓고 계신 분들이 정기적으로 동네 의원을 잘 방문하시라고 방문하시게끔 하려고 왜냐하면 이제 의원분이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내과나 또는 이제 병원 쪽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치과의 뭐 임플란트나 또는 다른 치과 건강보험은 만성 질환자에 대한 뭐 본인 부담금의 혜택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네. 네. 자, 열린 특강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모저모 다 알아보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근데- 메모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임플란트 심을 때 이게 잇몸에 이게 신경이 없다라는 거 사실은 생각을 못 해봤던 거거든요. 근데 신경이 없으니까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빠르게 교수님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감독님과 저희 부모님도 임플란트 하셨는데 그렇게 뭐 자주 정기적으로 네. 검진을 받으신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괜찮다고 자만하지 말고 얼른 병원 가시오. 병원 가시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그 준비하신 내용들을 잘 전달하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사실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치료를 많이 접하고는 계시지만
실제로 치과에서 이런 이제 자세하게 설명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부족하고 맞아요. 또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본다고 해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있다면 이제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좀 더 임플란트를 좀 편하게 접근하고 예. 또 이제 치과의 정기 검진이나 이런 예방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어렵게 받으신 치료를 좀 오랫동안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아 건강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 네.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 이제 그 다른 데서도 이런 거 물어보세요. 치과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거,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뭐냐. 이것만은 정말 지켜라. 칫솔질. 칫솔. 네. 역시. 예, 칫솔 우리가 할 수 있는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칫솔질이잖아요. 그리고 이 칫솔질이라고 해도 정확하게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칫솔을 너무 오랫동안 쓰세요. 칫솔을 막 3개월, 6개월 쓰셔서 뭐 그다음에 칫솔을 또 쓰신 다음에 안 버리시고 또 나중에 운동화도 막 또 그 닦고 하시잖아요. 저도 그러는데. 그래서 네, 그 칫솔 아까워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 칫솔은 입안에 있는 뭐 세균막이나 뭐 치태를 제거하니까 사실은 세균을 제거하는 도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실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장 잘 접근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치과 치료의 첫 번째는 칫솔질입니다. 칫솔질이다. 예, 역시 기본이 최선입니다. 그러게요. 네. 예. 아유, 오늘 덕분에 예,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열린 특강 오늘은요 임플란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신경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관리와 정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들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전히 요즘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열린마당은요. K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KBS 플러스 앱, 또 유튜브에서도 가능하니까요. 놓치신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린마당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